저는 올해 77입니다.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죠. 이 집은 남편과 제가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푼푼히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48살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둘이서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우리 집 생겼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말했죠. 그 후로도 쭉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태어나는 걸 지켜봤어요. 벽지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몰라요. 부엌 타일도 2번 갈았고요. 하지만 7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으면 쓸쓸했죠. 그래도 이 집을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남편과의 추억이 배어 있거든요. 거실 창문 옆에는 남편이 화분을 놓으라고 만들어준 선반이 있고 안방 벽에는 우리 결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2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느라 늘 바빴죠. 저는 가끔 아들 내외에게 용돈을 보태줬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라고요. 그게 할머니 역할 아니겠어요. 며느리 미선이는 결혼 초부터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줬죠.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그러면서 냉장고 가득 반찬을 채워놨어요. 저는 미선이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했죠.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주변을 뱅뱅 도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생일날이면 미선이가 케이크를 사들고 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손주들도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은 특히 더 좋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와서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미선이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죠?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손주들이 커가는 걸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어요. 큰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작은 손주는 2학년이었죠. 아이들이 올 때마다 키가 훌쩍훌쩍 큰 게 신기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저는 용돈을 꼭 쥐어줬습니다. 미선이는 제 집에 올 때마다 청소도 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화장실 청소 좀 할게요.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친딸보다 낫지 뭐야.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다들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다고 하소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부족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끔 미선이가 어머님, 편찮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약 타러 가는 것도 도와줬어요. 저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아들 내외가 잘해주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미선이의 진짜 속마음이요. 그 따뜻했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순수하게 며느리가 저를 좋아하고 챙겨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길 바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선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냥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어머님, 혼자 사시기 불안하시죠? 미선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익숙해. 그런데 미선이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뉴스 보셨어요? 독거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혼자서 청소하시고 전구도 갈아야 하고 위층에서 층간소음도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미선이는 계속 제 집의 안 좋은 점만 콕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근처로 오시면 제가 매일 챙겨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미선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내가 혼자 살만해. 여기가 편해. 너무 걱정 마. 그런데 미선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같은 이야기를 꺼냈죠. 처음에는 부드럽게 권유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압박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선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상속세에 관한 내용이었죠.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세진지 아세요? 억대로 나온대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고 나중에 복잡한 절차도 없대요. 미선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서류만 작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죽고 나서 생각할 일이야. 지금은 필요 없어. 미선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날 미선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미선이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던 며느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선이가 먼저 연락해서 뭐 준비할지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이번 명절에는 올 거지? 어머님, 죄송한데요. 애들이 학원 일정이 있어서요.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핑계라는 게 너무 뻔했죠. 학원이 명절에도 하나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은 봤는데 이제는 몇 달째 못 보고 있었어요. 제가 손주들한테 전화하면 미선이가 받았습니다. 애들 지금 공부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죠. 경로당 친구들이 물었어요. 순자야, 요즘 손주들 안 보여? 전에는 맨날 자랑하더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 요즘 애들이 학원이 많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였죠. 반가운 마음에 미선아 왔어? 들어와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선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얘기 좀 해요. 미선이가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또 그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였죠. 어머님, 집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전세 대출 이자까지 매달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미선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집을 아들 명의로 해놓으시면 어머님도 계속 사실 수 있어요.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요. 미선아,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말자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미선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형편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동안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명절에도 챙겨드렸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게 많아서 이제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며느리가 잘해준 게 다 계산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집 문제는 별개야. 미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날 이후로 미선이는 정말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요. 저는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또 집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웠죠. 2달이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나야. 요즘 잘 지내니?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짧았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게 다였어요.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 애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애들도 잘 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180도 바뀐 태도였죠.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이번에는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송편도 미리 빚어놓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며칠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이번 추석에는 오는 거지?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큰애가 수학 특강이 있대. 그래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아들의 변명이 들렸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절인데 무슨 특강이 있니? 하루만 쉬면 안 되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해, 엄마. 다음에 갈게라고만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준비해놓은 음식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송편도 갈비찜도 손주들 좋아하는 잡채도 다 쓸모없게 됐죠. 혼자 명절을 보내야 했어요.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명절 다음날 모였어요. 다들 자식들, 손주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떡 3개나 먹었어. 우리 며느리가 나물 진짜 맛있게 하더라.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순자야, 너는? 애들 왔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애들이 바빠서 못 왔어. 요즘 학원이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들 눈치챈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오니 더 쓸쓸했어요.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을 보면서 혼자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텐데 하는 생각만 들었죠.
예전 같았으면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먹었을 텐데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본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죠. 손주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할머니. 손주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그런데 바로 미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가 숙제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나중에 전화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날인데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세뱃돈도 준비했어요. 손주들 각각 10만 원씩 새 지폐로 바꿔놓았죠. 설날 전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 애들이 감기 걸렸어. 문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감기 걸린 게 사실인지 아니면 또 핑계인지 알 수가 없었죠.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갔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응, 병원 다녀왔어. 괜찮아질 거야.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었는데요. 이제는 혼자 먹어야 했죠. 떡국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맛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오겠다고 했죠. 반가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는 걸까요? 혹시 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는 건 아닐까요? 미선이가 왔을 때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정말 우리 형편이 어려워요.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하면 가능하대요. 미선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의만 잠깐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은 계속 여기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분명하게 말했죠. 미선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괜찮으세요? 그럼 너희가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면 되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미선이가 바로 거절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좁아요. 애들 방도 없고 학교도 멀고요. 결국 또 싸우게 됐어요. 미선이는 화가 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한테는 더 이상 기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그렇게 잘 지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경로당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어떡하면 좋아?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절대 집 넘기지 마. 넘기는 순간 끝이야. 하지만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 며느리가 계속 이러면 손주들을 영영 못 보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안 돼. 지금은 힘들어도 참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죠.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도 가끔 짧게 전화할 뿐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가족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연락 없이 지내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기만 쳐다봤죠.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설날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준호가 서 있었죠. 아들이 혼자 온 거예요. 미선이 없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을 보니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들어와. 밥은 먹었니?
제가 물었죠. 준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아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물 한 잔을 따라서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러니? 준호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7살 먹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우니? 무슨 일인데?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 집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래.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대. 신용등급이 낮아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나 싶었죠. 그럼 어떡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 벌써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집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줘. 그럼 대출받아서 애들 학원비라도 낼 수 있어. 명의만 빌려달라는 거야. 엄마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 나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면서 아들을 키웠죠. 대학 등록금도 제가 다 댔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손주들 얼굴도 떠올랐죠. 학원비를 못 내서 애들이 힘들어한다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가 용돈을 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돈으로는 안 돼. 금액이 너무 커. 집만 명에 이전해주면 돼. 진짜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준호가 계속 애원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좀 해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정말?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죠.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친구가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날 밤 미선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 이름이었죠.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어머님, 오늘 준호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이야기 잘하셨죠? 어머님께서 결정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다음 달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메시지는 짧고 강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압박처럼 느껴졌죠. 빨리 해주세요. 저희 정말 급해요.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웠죠. 아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갔습니다. 영숙이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제 준호가 왔어. 무릎 꿇고 울면서 집 명의를 달래. 영숙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그거 다 연극이야. 영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아들한테 집 넘긴 사람 있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떻게 됐는데? 제가 물었어요.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넘기자마자 아들이 팔아버렸어. 친구는 지금 쪽방에서 살고 있어. 아들이 용돈도 안 줘.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준호가 그럴까요? 하지만 요즘 준호와 미선이 모습을 보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절대로 명예 넘기지 마. 명의만 빌려준다는 건 세상에 없어. 넘기는 순간 끝이야.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손주들 못 봐서 힘들겠지만 나중을 생각해야 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준호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하지만 영숙이 말도 무시할 수 없었죠. 며칠 후 또 미선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결정하셨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재촉하는 메시지였죠. 저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어머님, 왜 답장을 안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 중이야. 제가 대답했죠.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간단하다고? 내 평생 모은 집인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선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죠.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마음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고민만 했죠. 내일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거절하면 정말 가족과 영영 멀어지는 건 아닐까요? 두려웠습니다.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아들을 도와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문득 준호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죠.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깜짝 방문이었죠.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준호랑 미선이가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집에 없나 싶어서 돌아가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미선이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꽤 컸죠. 베란다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야, 진짜 시어머니 집만 받으면 끝이야. 미선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바로 팔아서 평소 가고 싶던 잠실로 이사 가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손이 떨렸어요. 뭘 들은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미선이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걱정 마. 우리 집 작은 방 하나 내주면 되지 뭐.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 아냐. 연세가 77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방 하나에 처박아 놓고 얼른 죽기만 기다리겠다는 거였죠. 응,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도장 받아낼게. 시어머니가 거의 넘어온 것 같아.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애원했거든. 효자 연기 제대로 했지. 연기였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울던 게 다 연기였다고요? 저를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실 가면 롯데월드도 가깝고 애들 학교도 좋잖아. 완전 대박이지. 미선이의 목소리가 신이 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좀 살 것 같아. 그 좁은 전셋집에서 벗어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몸이 휘청거렸죠.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아니면 주저앉아서 울어버릴 것 같았죠. 조용히 뒤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눈물이 쏟아졌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미선이가 잘해줬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저를 챙겨주던 모습들이요.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제 집을 노리고 한 행동들이었던 거죠.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미선이가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죠. 작은 방에 처박아 놓고요. 준호의 눈물도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하던 아들의 모습이요. 그게 다 연기였다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게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또 울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넘겨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리고 나서 저는 작은 방 하나에 갇혀 지냈겠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미선이한테서 또 카톡이 와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뻔뻔한 메시지였죠. 방금 전까지 제 뒷담화를 하던 사람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하고 싶었어요. 네 말 다 들었어라고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우롱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이 되자마자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이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바로 대답했죠. 왜? 무슨 일 있어? 만나야겠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경로당에서 만났어요. 영숙이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죠. 그 나쁜 것들. 영숙이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절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잘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집을 지켜야 해. 내가 평생 모은 건데 저 사람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어.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영숙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게 맞아. 내가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죠.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를 찾았죠. 손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제 결심한 거니까요.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네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집을 내놓으려고요. 빨리 팔아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놀란 것 같았어요. 네. 갑자기 왜요? 아드님은 아시나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알릴 필요도 없어요. 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했죠. 김 사장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오후에 한번 들르시겠어요? 오후 2시에 부동산에 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시세를 알려줬어요. 요즘 이 동네가 좀 올랐어요. 한 6억 정도면 나갈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이었죠. 좋아요. 그 가격에 내놓아 주세요.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요즘 수요가 있어서 금방 나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두 팀이 집을 보러 왔어요. 한 팀은 신혼부부였고 한 팀은 40대 부부였죠. 40대 부부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조용하고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남편이 말했어요. 부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우리 여기로 할까요? 둘이 상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한테 빼앗기느니 제가 직접 정리하는 게 나았어요. 며칠 후 김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계약하겠대요. 5억 8천에 하자고 하는데 어때요? 조금 깎인 금액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계약금을 받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현실감이 들었죠. 정말 집을 판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작은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영숙이가 함께 나섰죠. 너무 외진 데는 안 돼. 병원이랑 마트가 가까운 데로 가자. 친구가 조언해줬습니다. 세 군데를 보고 난 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투룸 전세였는데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었죠. 여기가 좋겠어. 관리비도 저렴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집 한 돈에서 내고도 4억 넘게 남았죠.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라도 나올 테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받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삿짐 센터 없이도 할 수 있었죠. 영숙이랑 동네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순자야, 새 출발이다. 잘 될 거야. 영숙이가 격려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 공간이 생긴 게 뿌듯했어요. 이사를 다 끝낸 후에야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죠. 준호야, 나야. 엄마, 왜? 결정하셨어? 아들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 명의를 넘겨준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순진한 엄마가 속아 넘어갔다고 믿는 거예요. 응, 결정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집 팔았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제대로 못 들은 건지 다시 물었죠. 뭐라고? 집 팔았다고. 내 집 내가 처분하는데 누구 허락 받을 필요 없잖니.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팔아서 작은 전세집 얻었어. 나머지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제가 담담하게 말했죠. 그러자 갑자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를 빼앗은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제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죠. 상해? 내가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가족은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요? 미선이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거짓 눈물이겠죠. 연기하는 거예요. 가족?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날 가족으로 생각했니? 미선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죠. 너희 대화 다 들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잠실 가려고 내 집 노리던 거, 작은 방에 나 처박아 놓으려던 거, 다 들었다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준호가 무릎 꿇고 울던 게 다 연기였지? 효자 연기 제대로 했더라. 어머님.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분명했어요. 들킨 거니까요.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나 이용하지 마.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도 마.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너희 잠실 가는데 한 푼도 안 줘. 미선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오해해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준호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산 집을 빼앗으려던 걸 어떻게 용서해? 나를 작은 방에 처박아 놓으려던 걸 어떻게 용서해? 엄마, 그게 아니야. 진짜 오해야. 준호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엄마. 준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제대로 한 거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가족과 멀어진 게 슬펐지만 제 자신을 지킨 게 다행이었죠.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끝났어. 얘기했어. 친구가 안심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영숙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한 고요가 아니었어요.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었죠. 제 삶을 제가 결정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작은 집이지만 제가 원해서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제 집이었어요.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라 금방 끝났죠. 거실에 작은 소파를 놓고 안방에는 침대를 뒀어요. 작은 방은 옷장과 화장대로 채웠습니다. 남편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어요. 여보,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어요. 순자야, 어제 얘기했다며? 어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말했어. 시원하더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른 친구들도 격려해줬어요. 우리 순자가 용감하네. 나도 배워야겠어. 친구들의 응원이 힘이 됐죠. 이제 뭐 할 거야?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여행이나 다녀볼까 해. 그동안 못 가본 데 많잖아. 좋은 생각이다. 나도 같이 가도 돼? 영숙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같이 가자. 일주일 후 영숙이랑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습니다. 속초에서 회도 먹고 설악산도 구경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죠. 순자야, 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맨날 시무룩했는데 지금은 웃는 얼굴이 좋아 보여.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죠.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집 근처 공원이 있었는데 꽤 괜찮았죠. 나무도 많고 벤치도 있어서 쉬기 좋았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요.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손주들 생각에 울기만 했는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지내시죠?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준호가 사과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
제 대답도 차갑게 나왔죠.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안 돼. 나도 시간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엄마.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은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만나면 또 무너질 것 같았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사과하고 손주들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편지가 왔습니다. 손주 지호가 쓴 편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만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준호와 미선이를 보면 화가 날 테니까요.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노는 모습을 봤어요. 부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영숙이랑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지? 친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보고 싶지. 근데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아. 무리할 필요 없어. 내 마음 편할 때 보면 돼. 영숙이가 조언해줬습니다. 손주들은 크면 할머니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저는 제 삶에 적응해 갔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수채화 교실이 생겼습니다. 신청했더니 꽤 재미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좋았죠.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순자 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재능이 있으세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준호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여전히 거리를 뒀죠. 용서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랑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엔 비행기 타고 가보자. 친구가 신나게 말했죠. 저도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즐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집에 화분을 놓으니 집이 더 밝아 보였죠. 이렇게 하나씩 제 공간을 채워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내 재산 내가 지킨 게 정말 잘한 일이야. 펜을 놓으면서 미소가 나왔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힘든 선택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죠.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죠. 손주들이 보고 싶은 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언젠가 손주들이 크면 이해할 거라고 믿었죠.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혼잣말을 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하고 경로당 가고 친구들 만나고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77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가끔 미선이와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배신감도 느껴졌죠. 하지만 더 이상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죠. 잘했어, 당신.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당당하게, 후회 없이요.